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이 시간 되면은 계속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 검찰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 특검에 넘겨주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났습니다. 이제 두 야당이 특검 추천만 하면, 대통령이 거부만 안 하면 특검으로 돌입하는데, 그날까지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광고사 강탈을 시도했었던 차은택 씨, 그리고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27일에 구속 기소하겠답니다. 모레 구속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대면 조사 요청서를 보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29일까지 조사를 받아달라고 지금 조사 요청서를 보내놨는데 유영하 변호인이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아직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입장이 나오는 건지 청와대 측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지금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답변이 계속 없네요. 청와대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그냥 이번 검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특검이 이뤄질 거니까. 그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다른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그 이후에 아무 메시지 없죠. 그거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지금 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현직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일반인이라면 저렇게 수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도 검찰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꼭 체포해서 뭐 수사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면 조사를 안 할 거면 며칠까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소추가 되지 않을 뿐이지 체포해서 조사하는 것까지 법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고 있어요. 99% 입증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 공소장에 단어 하나에다 다 각주를 붙일 만큼이 됐고 정우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 나온 거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 압수수색, 롯데, 그다음에 SK까지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까지. 지금 검찰이요. 대통령 조사 없이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쉽지 않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쉽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최순실 등에 대해서 뇌물죄로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인데 대통령 조사가 없다면 뇌물죄 기소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지금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권 기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제가 엊그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온 한 기업인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금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여태까지 이 차은택이나 뭐 최순실이나 정호성 이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뭐 이제 전화라든가 물증이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가 이제 물증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 보니까 이제 어떤 틀에 맞춰서 조사를 하려고만 하지 기업인들에 대한 이제 정확한 물증을 잡기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뭐 뇌물이나 뭐 이런 취득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이제 주고받은 사람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 기밀 넘겨주고 뭐 이런 것 정도로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인들도 뭐 준 사람 있으면 받은 사람 있어야 되고 요청 강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지금 맞아요. 맞기는 맞기 때문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다. 체포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의 사인을 보내줘야 이게 나오지. 오늘까지 조사한 바로는 여태까지 했던 이제 주범들 안종범인 최순실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의는 다 있는데 대통령이 뇌물죄 기소 안 하면은 이건 뭐 지금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국정농단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최순실 징역 1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기소 핵심은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건데 지금 재산 환수하자고 지금 특별법 만들게 생겼는데 근데 재산 환수 관련해서 검찰이 또 하나 문제는 재산죄로 기소 못했잖아요. 사기 미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턱없이 안 맞는데 저는 오늘 저 검찰의 저 메시지는
청와대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네. 압박을 더해 주십시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죄 기소 못합니다. 최순실도. 예. 최순실도잖아요. 저기 얘기가. 예.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들을 통해서 예. 대통령을 더 압박해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지금보다는 더 강한 태도로 가야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청와대가 별다른 다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러운 일이 또 발생했네요. 수능도 또 문제가 있었네요. 네. 한국사 14번 복수정답 인정한답니다. 한국사 14번 복수정답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랴 방송대국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답이 다 정답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대한매일신문이었죠. 대한매일신부와 관련한 문제였는데 한국사 14번 복수정답을 인정을 했고요. 물리 29번은 아예 정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뭔 번호를 써도 다 정답이랍니다. 모두 물리 정답 29, 처리가 되는 거죠. 2번하고 예. 9번이네요. 물리 2번하고 9번 물리 2의 9번이군요. 물리 2의 9번. 자, 물리 2의 9번은 정답이 없어서 이거는 학생들이 모두 정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거 참. 근데 만약에 저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또 억울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가만히 있으면 한 문제 그냥 맞았는데 네. 나는 그러면 틀린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정말 정확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소장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심리 상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심지어 뭐 정신병에 대한 논란까지 나왔는데 그런 그건 것은 예. 정확하게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예.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현실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도 신뢰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를 어릴 적에 비극적으로 떠나보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예. 정도의 이제 사건을 겪었으면 그건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보이지 않지만 내상을 입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불신의 문제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주변의 이제 참모들에 대해서 폭넓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예. 몇 명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그들과만 소통하고 그들에게 보폭을 줄여서 그들의 얘기만 듣는 어떤 그런 신뢰의 문제를 가져온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개인적인 아픔이 이번 일과 이번 이런 사태와 개인적으로 연결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예전 그 초등학생 때 학생 기록부를 보면은 네. 특정 아동하고만 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나치게 신중하다,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다 이런 네.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언급들을 보면 지금 이제 네. 상태가 좋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게 평가가 됐었어요. 그렇죠. 신중하고 리더십이 있고 과묵하고 어린이들보다 보통 또래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다라는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장점이 됐었는데 예.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유의미한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 아동들하고만 논다, 또 냉정한 감이 있다. 이런 이제 그 선생님들의 그 메모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와보면 사실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과도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 사람하고 지내지 않고 예. 몇 명의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들하고 노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의 트라우마 전에도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격과 또 좀 특별한 어떤 명예의 위치라던가 뭐 예. 좀 그런 장녀로서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 차분한 성격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이면은 이런 상황을 처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막 아무것도 진짜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의외로 좀 평온한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도 이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측들과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무엇도 이제 검증된 건 아니죠. 다 그렇죠. 개인들의 의견 혹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문 같은 것들인데요. 예. 뭐 평온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적 문제를 상담해 본 저로서는 예. 사실 이런 상태에서 평온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얼어붙는 정신 상태가 아니라면 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과는 커온 성장 환경이 틀렸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감히 나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서 혼란스러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네. 기본으로 기저에 깔려 있을 것 같고 의연한 모습은 겉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게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어? 예. 라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어린 시절 생활기록부 공개가 돼서 이게 또 지금 예전 건데 사실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예. 아니 지금 이런 엄청난 국가적 혼란 또 국격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예.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띄어진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청와대에서 이제 임명장, 수석 임명장 할 때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온화한 미소를 띠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네. 듯이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겠다라는 듯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은 지난달 그 24일 날 갑자기 개헌 카드를 들고 왔잖아요. 네. 반격이 몇 번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LCT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라.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게 뭡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여튼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아주 그 공격적이고 또 때로는 아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 나는 이 사건에서 핵심에서 벗어나 있고 나는 오히려 음모의 피해자이다는 예. 이런 어떤 인식 자체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네. 일부 나왔었는데 예. 이건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다 해명 자료를 냈어요. 예, 요즘 그 청와대 대변인이 가장 극한 직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변명할 게 많고 자기가 하면서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사실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에서 들은 얘기고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예.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청와대의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이제 한 100가지 의혹이 있으면 그 중에 정말 좀 의혹이 아닌 것 두세 가지는 막 이제 해명하려고 노력을 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내가 정확히 워딩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것에 대변인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역공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뭐 유언비어를 터뜨린다 이런 어허. 거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가 일일이 이런 것을 이런 또 이런 얘기 정말 안 해서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런 것을 지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예. 뭐 이런 얘기 좀 계속하긴 그렇지만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이 약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예. 정확한 해명을 해야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니네 왜 썼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언론을 좀 압박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얼굴이 공개가 되니까 어떤 경우에 얼굴이 공개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피해자 신분일 때 얼굴을 공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 중대 범죄일 때, 예.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닐 때, 그리고 그 다음이 공익일 때, 알 권리가 있을 때, 그리고 재범 방지일 때입니다. 저희는 아직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얼굴이 공개가 안 됐네요. 예, 저희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신분 상황이 아직 피해자 신분까지 됐느냐 안 됐느냐 예. 따져봐야 하지만 또 하나는 알 권리가 충족될 때 보통 얼굴을 많이 공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어제 정유라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했어요. 과거에는요 얼굴 공개를 참 많이 꺼렸었는데요. 예. 요즘 들어서는 웬만큼 중대 범죄일 때는 얼굴을 많이 공개하고 있는 추세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얼굴 공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네.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을 공개하는 건 일단 피의자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아직 혐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득 씨는 그렇죠. 아직.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건 물론 국민들은 제가 아마 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쟤 왜 저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는 아직은 최순득 씨 얼굴까지 공개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네. 아니 지금 최순득 씨가 연예계 마당발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벌벌 떨고 있는 연예인은 한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조영구 씨도 결혼식이랑 돌잔치 사회 본 게 다다 이러면서 좀 발끈하고 있는데요. 결혼식하고 돌잔치 사이를 봤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연예인 회오리 축구단 예. 여기하고 이제 회식비 지원 같은 걸 하면서 최순득 씨가 다리가 예. 있었고요. 예. 그 회오리 축구단의 멤버 중에 하나가 조영구 씨죠. 그래서 예. 조영구 씨가 최순득 씨의 딸인 이 장시호 씨가 결혼하던 2006년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 사회를 봤고요. 아, 그다음에 장시호의 예, 장시호 결혼식의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돌잔치 사회를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영구 씨 말로는 뭐 그동안 이제 그 별로 최순득 예. 씨하고 자기하고 뭐 너무나 거침없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예.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연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 말고도 최순득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초이 패밀리, 이 압구정 일대에서는 예. 초이 패밀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 최순득 씨, 초이 패밀리. 예, 예. 최순득 씨, 최순실 씨 자매가 압구정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일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이제 초이 패밀리를 통하는데 이 초이 패밀리 행동들을 보면은 좀 그 있는 사람이 너무한다라는 식으로 예. 그 수천억 대 재산과 또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자잘한 것들까지 다 이렇게 걷어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기사가 네. 이제 김치 사건인데요. 예. 그 최순득 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추 몇 포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예. 자, 김치 담았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중년 여배우부터 시작해서 20, 30대 신인 연예인들까지 예. 와서 그 김치를 사갔답니다. 네. 어허. 김치를 산다는 명목으로 이제 돈 봉투를 줬는데 예. 어떤 그 최순실 초이 패밀리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소문이 연예계 뒤에 쭉 돌면서 예. 정부 행사 주도에 뭔가 특혜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돈 봉투를 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돈 봉투 주기는 뭐 하니까 예, 김치값으로 김치 가져가고 그러고. 김치값 상납 연예인 이런 얘기가 들고 있는데요. 야. 최근에 이제 최순득 씨가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이제 이 모임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예. 김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런 김치값을 둘러싼 연예인들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평창 조직위가 송승환 총감독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다. 이건 또 뭡니까? 왜 갑자기 또 송승환 씨가 이게 평창 올림픽 조직위가 이제 이렇게 개막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잖아요. 뭐 예. 베이징 때도 뭐 장이모 감독이 하고 이렇게 좀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 때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니까 좀 멋있게 해보자 해서 총 예술 여기에 이제 정고우 씨라고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죠, 제무직. 근데 이분이 뭐 굉장히 세련된 옷을 많이 만들고 예. 굉장히 이제 좀 느낌이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총감독이 송승환 씨라고 이제 난타 하시는 분 예. 있잖아요. 예. 이분 총예술 감독을 하는데 뭐 부다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의견이 안 맞아서 나왔다는 설이 이제 분분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정고 씨는 약간 이제 세련되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송승환 씨는 이제 그런 거였죠. 이제 한류 스타나 아니면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응용을 해서 굉장히 예.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런 것을 해보자. 근데 둘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죠. 이 예. 송승환 씨가 저기 차은택 씨의 휘문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차은택 씨하고 예, 차은택 씨와 송승환 씨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송승환 씨가 이제 이게 뭐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예. 저희도 그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약간 취재를 해보니까 송승환 씨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정고 씨는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냥 본인이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자꾸 이제 모든 것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문화 예술이 다 차은택과 관련이 있다고 예. 얘기가 되니까 평창 조직위도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조직위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 일부의 그런 얘기는 약간 뭐 호도된 면이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한번 뭐 다시 파봐야 될 일이죠. 조직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송 감독은 예. 공모로 감독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냥 공모를 한 이렇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공모를 했는데 2명의 감독을 보고 네. 여기서 노를 하고 이제 조직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쨌건 총감독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예. 그다음에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 보니 이분이 굉장히 적격자더라. 예. 그래서 그냥 그 감독을 평창올림픽 개표회식 감독으로 낙점한 거지. 예. 우리가 뭐 차은택 그 감독의 뭐 추천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모를 하지도 않았는데 뽑았다는 것 자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썩 와닿지 않고 지금 송승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차은택 씨 한두 번 본 게 다고 친분 관계가 지금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직에는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 평창 조직의 해명에 그닥 이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의 행태를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은택 씨는 그동안 문학의 여기저기 재단이건 뭐 회사건 관계없이 자기 사람을 심었어요. 청와대든 뭐 여기저기 많은 심지 않았습니까?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도 그렇고 특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건데 자,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거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개폐식에도 1,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책임자의 개폐식 연출 총책임자의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했을 것인데 거기에 이제 정고 씨가 방해물로 등장한 거죠. 예, 정고 씨는 그렇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실제로 채택된 것 중에서도 정고 씨 아이디가 8개, 그리고 송성환 씨 아이디가 2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정고 씨는 사임 조건으로 내 아이디를 쓰지 말아달라. 나 사임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이 뭐예요? 저기 최순실 국가기밀 들고 간 심부름꾼이 이영선 행정관이었어요. 그 휴대폰 닦아주던? 예, 저희가 사실 휴대폰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TV조선이 방영한 영상에는 심부름하는 것까지 있었죠. 돈을 받아서 음료수 사가지고 오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인가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최순실이 저기를 왔다 갔다 했냐 그것을 알아보니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를 이제 마음대로 출입했다는 거잖아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제 키는 청와대 경호실에 있다. 최순실이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 했으며 그것을 또 이제 기밀을 들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게 뽑아서 나가거나 모든 게 다 기밀이기 때문에 항상 다 이제 체크가 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보셨지만 신사동 건물로도 자기가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들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영선 행정관은 이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올 때부터 옛날 보궐선거 때부터 이제 최순실의 이제 관계로 들어왔다.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죄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들고 나갔고 뭘 들고 나갔으며 그것이 이제 또 왔다 갔다 했는지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지금 나오게 된 거냐면요. 정호성 비서관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피고인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소장에 유심히 보면 이메일 그리고 문서를 직접 그다음에 인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인편이 그러니까 그 인편이 이영선 행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선 행정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은 이제 인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최순실 씨가 어쨌건 청와대 들락날락했다는 건 지금 어느 정도 팩트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번에 안봉근 비서관도 제2부속실 비서관이었을 그 당시에 그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려면 결국 이 부분도 역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2부속실인데요. 제2부속실이라는 건 이제 그 전 박근혜 대통령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다 남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제2부속실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혼자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없애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제2부속실을 운영하겠다라고 당선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2부속실은 그동안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최순실을 위해서 운영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장이 안봉근 안봉근 비서관이잖아요. 그 안봉근 비서관 제2부속실 안에 이영선 행정관이고 운전추 행정관 다 거기 다 소속이죠. 제2부속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4년에 정윤회 사건이 터지면서 2015년 1월에 제2부속실이 제1부속실과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2부속실은 사실은 이 싱글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소외된 계층을 운영한다고 생각했지만 최순실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또 최순실을 위해서 움직여진 그러니까 이영선 윤전추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을 위한 심부름꾼이었다. 우편 배달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최순실 서랍장에서 필로폰 주 원료가 나왔다는 건 이것도 뭐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건데요. 정말 처음에 우리가 그 비아그라 88정 364정 나왔을 때 이 우간다 신문은 아니 그러면 한국의 그 공무원들이 우간다 왔을 때 참 말하기 뭐하게 발기된 채로 24시간 시내를 걸어 다녔단 말이냐 이렇게 조롱할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비아그라 88정에 이어서 또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가 등장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입한 의약품이 323종, 약 23만 4,044개인데 그중에 들어있는 게 이제 리도카인 같은 국소 마취제.
그리고 또 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의약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염산에페드린이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유통이 금지된 히로뽕의 원료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건데 감기약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증류시켜가지고 이것을 순도 95%의 히로뽕으로 만들던 그 재미교포와 외국어 학원장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예. 구속됐어요. 그런 그 염산 에페드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고통스러운 주사를 맞을 때 잠깐 잊게 만드는 예. 그래서 프로포폴 투약할 때 이것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리도카인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제여서 성형수술할 때나 혹은 또 이제 변태 성욕자들이 그 사정지연제로 쓰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청와대에 이런 약물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최순실 서랍장에서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예. 최순실 씨 서랍에서 나온 염산 에페트린은요, 말씀하신 건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2015년 11월 17일부터는 지금 상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정상적인 약이군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지금은 상용됩니다. 예. 재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 상용되고 있는데 먹는 약으로 콧물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병원에서 처방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사기가 같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보통은 만약에 먹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비하 주사로 처방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왜 이게 집에 있을까? 주사가 왜 여기 있을까? 어허. 그거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종류로 이 약이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적당한 약만 있었는지 아니면 분량이 굉장히 많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과거에는 이게 분명히 필로폰 성분으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반 약이지만 과거에 그렇게 했던 약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고요. 예. 또 이 약이 천식이라든지 감기, 콧물약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약간 마약성 성분이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나친 억측을 할 그럼요. 필요까지는 무조건 이게 마약이다 없는. 이렇게까지 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하자면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의약품을 구입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의약품 구입에 주된 사람이 누구일까? 예. 저는 최순실의 입금이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의 최순실 씨의 행태를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청와대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고 또 그거는 자기 물건처럼 왜 그 청와대에서 밥 먹고 뭐 반찬도 싸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청와대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의약품들도 구입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가져갔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버려진 서랍장 안에서 주사기 4개하고 예. 그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염산에페드린 들어있는 앰플 2개가 나온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또 청와대에서 그동안 그 비아그라라든가 또 88정 이런 것들과 예. 함께 상상력을 결합시켜서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유라 특혜줬던 이대 교수요. 2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아니 왜 최경희 전 총장은 경징계예요? 저도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일단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이제 남궁건 입학처장이죠. 네. 그러면 해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관 포함 교수 5명도 이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건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경징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힘 있는 쪽에서 위에서 보통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소위 말해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징계고 그 윗선은 없습니다. 지금 윗선은 경징계에 그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게 이대 내에서만 이루어졌겠느냐. 누가 그러면 압력을 행사해서 이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교육부 관계자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일단 이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예. 분명히 교수들이 잘못한 건 나왔는데 그 윗선은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였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 좀 부족하다고 했던 게. 근데 이번에 징계 요구를 봤더니 징계 요구에서도 물론 뭐 최경희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예. 총장으로서 사실 이 입학사정 전체를 총괄하는 총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은 경징계에 그치고 어허. 이 안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전부 중징계에 해임까지 한다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 형평이 맞지 맞는 않는 건지 듯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면접에서 이 정유라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 예. 2명 있잖아요. 이 2명 인터뷰를 예. 직접 남궁곤 입학처장이 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든 이분들이 이제 여기도 방송 인터뷰도 했어요. 분명히 뭐? 본 사람이 있으니까 증언이 나오겠구나, 제보가 네. 있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징계 받은 교수들 중에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면접위원 3명 면접 점수를 예. 이제 낮게 네. 주고 뭐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남궁건 입학처장이 그렇게 주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호. 이 모든 조직적으로 뭐 이대에 왜 승마가 들어갔는지부터 해서 누구 뽑아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것은 전부 다 총장의 뭐 최소한 눈감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총장이 연루돼 있고 이렇게 놔두면 최순실은 처벌하고 대통령은 처벌 안 하는 이런 거랑 결국 뭐 똑같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친구들 이 두 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점수를 저희가 여태까지 뉴스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정유라 하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 뭐 근데 다시 한번 얘를 빼고 이렇게 점수를 내보면은 누가 붙을 수 있는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바로 분명하거든요. 나오죠.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재입학이나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여태까지 입시 비리의 사례를 보면은 예. 그런 사례도 있고 제대로 뭐 이제 다시 뭐 시험 들어간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른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번에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학칙상으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수급 활과를 받습니다. 네. 물론 그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법고시 관련해서 이런 류의 소송을 진행했던 분의 예를 들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아. 사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피해에 비하면 턱도 없죠. 이럴 때 해야 되는 우리 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이럴 있는 거예요. 때 해야 되는 건 이대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대가 이 학생들을 먼저 찾아가 사죄하고 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거기서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지 네. 소송에 기다릴 게 이건 아니에요. 이대도. 어. 그러니까 이대가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의 이미지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 먼저 이 학생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쏟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